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 성실하게 매주 하나씩 올린다는 게 이 직장인들한테는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최종 1주택 관련된 그 복잡한 규정들이 일부 삭제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때 세금 관련된 중요한 언급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그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많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주택 중과 유예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는 게 이제 5월 10일부터 하기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작년 말 이제 종부세 물론 이제 고가 주택 상당히 고가 주택입니다. 5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고령이시고 추가적인 수입이 많지는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종부세 폭탄을 몸소 이제 느끼게 되시고 납부하면서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이주택 중과로 인해서 작년에 낸 것보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고심 끝에 이분들이 집 한 채를 파셨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는 두 발 다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6월 1일 이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기사로 접했을 때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세금에 대한 게 조금은 좀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계속적인 기사나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숙지를 하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 1주택 규정이 삭제될 수. 이 내용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뭐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최종 1주택만큼 중요한 건데요. 일시적 2주택 우리 어떻게 처음에 기억을 했죠? 사실 제일 위에 원칙이 제일 심플했죠. 내가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경과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는 이 대체주택, 신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데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라면 옛날에 2년 보유였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라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즉 이 대체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였는데 9.13,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는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였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 비과세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취득세 중과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구주택을 취득하고 언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구주택을 이제 뭐 1년 내 또는 3년 내 매도할 때에만 취득세 중과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는데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가
구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만, 그리고 나서 다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도 갖추었고 뭐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구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연달아서 6개월 만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보다 놓쳐서 양도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시적 2주택 그 요건 중에서 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거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1년 이내 전입할 때 세대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전입을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 요건을 좀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결국은 현행의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방식을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사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예상과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뭐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늘린다거나, 보유기간에 따른 5년 이상인 뭐 20% 공제를 30% 이상으로 올려준다거나, 또는 공시지가를 뭐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직전 연도 기준으로 부과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그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만들면서 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 방식을 이제 세율 중과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뭐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된 어떤 그 강한 세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방식의 개정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속세 인적 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가 현재 상속세 증여세 공제액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는 일괄 공제 5억,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까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동거주택이 있다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 6억, 나머지 성인한테 직계존비속은 5천, 미성년 2천, 기타 친족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제액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사실 그 세무학과에서 처음 세법 공부할 2000년도 당시에도 이 공제액은, 특히 상속세는 동일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속세만 놓고 봤을 때, 그때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이렇게 나와 있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5억에서 6억으로 지금 상향이 되었는데,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자산 가치는 더더욱 많이 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상속공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2000년 초만 해도 1억 만들기가 상당히 열풍이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 주택복권 당첨 금액이 아마 로또 나오기 예전에는 1억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재산을 형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뭐 1억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20%씩 해서 최대 2억까지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 당시 2000년 초반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이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 측면에서 있어서 이런 공제액을 지금까지 상향을 안 시켜주고 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 후보자께서 이 상속세 인적 공제액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물론 부가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8억, 즉 117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2340만 달러, 즉 한화로 276억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도 수중자 기준으로, 배우자는 아예 증여세가 없고요. 1인당 수중자 기준으로 연간 15,000달러, 약 1768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 연 단위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공제액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좀 듭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의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즉 현재 증여세 부과 방식과 동일하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사실 이 내용은 작년 10월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상속인별 과세, 즉 유산 취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다가 다시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요. 이 OECD 국가를 놓고 보면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 영국, 미국,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상속세, 즉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만 유산세, 즉 피상속인이 유고하면서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개념부터 살펴보면, 유산세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게 되었냐? 결국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되었다거나 미실현 소득 등이 있다라면 이 미과세된 부분을 청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한계세율 적용이 가능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은 이 재산을 분할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산 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우려가 적고, 이제 세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세무 집행하기가 용이하죠. 전체 세액이 확정되니까 누구한테든 걷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응능 부담, 즉 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응능 부담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부적합하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 취득세는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유산세하고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부터 보면 유산 취득세, 유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즉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응능 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응능 부담의 원칙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도입의 근거입니다. 다만 이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장점은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평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재산 분할을 촉진시키겠죠. 아무래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은 이런 세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허위 분할 신고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행정의 집행이 이 유산세 방식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단점을 각각 갖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번 신정부에서 어떻게 갈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요. 내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시기를 다시 유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기사상으로는 많이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KBS 쪽에서 만든 유튜브를 좀 보다가 알게 되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